이런저런 소문들이 떠다니죠. 산재 신청은 3년 이내에 안 하면 보상을 못 받는다? 아니에요. 산재 신청은 1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언제라도 할 수 있어요. 3년은 신청 기한이 아니라 치료비 보상을 신청한 날짜에서 3년까지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족급여는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최근 개정되어 유족급여 신청 기한이 5년이에요. 알긴 알았는데 최신 버전은 모른 것이죠. 누군가 내 지갑에서 10만 원을 훔쳐가면 어떤가요? 용납할 수 없죠. 100만 원은요? 분해서 잠도 못 자죠. 내가 일하다 다치고 병들었는데 잘못된 정보로 또는 몰라서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산재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내 돈을 도둑 맞는 것과 같은 일이 아닐까요? 손해보험 인생보험 누구나 사보험 하나쯤은 있죠. 앞으로 다가올 운명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에 들었다가 일이 터질 때 보험금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넘어가는 거죠. 산재보상보험도 마찬가지죠.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앞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고와 질병에 대처하기 위해서 들어놓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산재보험은 사보험과는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산재보험은 내가 들고 싶으면 들고 안 들고 싶으면 마는 그런 사보험이 아니라 국가가 강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그다음에 업무 중에 노출되는 유해 인자라든지 또는 신체 부담 작업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한 질병들에 대해서 일단 신속하게 보상해서 다시 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국가보험, 사회보험 같은 형식의 제도가 산재보험 제도이고요. 사고든 질병이든 노동자 책임이 0%입니다. 사보험은 사고가 나면 그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져 보상을 하죠. 그러나 산재보험은 사고가 난 사람이나 아픈 사람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그 관계만을 따져서 보상하는 것이죠. 개인의 부주의나 잘못을 따지지 않는다고? 그럼 만약 내가 회사에서 안전화를 신고 일하라고 안전화를 줬는데 일하다 보니 불편해서 벗었다가 이 때문에 사고가 났다 하면 그것도 산재보상을 받는 것일까요? 받아요. 노동자 책임은 0%입니다. 기본적으로 무과실 원칙에 따라서 노동자가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에 전혀 관계 없이 이제 업무하는 과정 속에서 업무를 이유로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이제 산업재해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보상을 받을 때 치료비도 치료비지만 내가 일을 못하고 있을 때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는 임금도 문제죠. 재해 전의 임금을 모두 100%로 보상해 줄까요? 아닙니다. 70%만 보상해 줍니다. 나머지 30%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재해 발생이 있기 전에 받았던 평균 임금의 70% 정도만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지급받거나 또는 사업주가 가입해 놓은 근제보험을 통해서 지급을 받는다거나 또는 단협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업장은 단협으로 6개월간 평균 임금의 20%를 따로 더 지급합니다. 거의 90%를 받을 수 있는 거죠.
100%로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잘 따져보면 이 100%는 우리 노동력으로 모두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줘야 할 임금 중에서 일부분을 보험으로 적립해서 재해가 날 때 부담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사업주에게만 맡겨서 산업재해 보상이 100% 나올 수 있을까요?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산재보험법을 제정해서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징수한 보험료를 국가 관리하에 운영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산재보험료를 실질적으로 100% 부담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고용보험이나 이런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노동자랑 사업주가 반반 정도 부담을 하잖아요. 근데 전혀 다르게 산재보험료는 이제 100% 사업주가 부담한다는 게 좀 특징적이에요. 어느 날 사고를 당했어요. 오랫동안 아파오던 팔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아픔을 참을 수가 없게 됐어요. 산재보험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가장 먼저 뭐부터 할까요? 병원에 가는 거죠. 사고나 질병이나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진단서가 있어야 보상을 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모든 산재 신청,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제 모두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진단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명확한 진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고재해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쉽게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질병재해는 정확한 진단을 얻어내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몇 번을 가서 의사에게 나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죠. 검사도 몇 번에 걸쳐서 하기도 하죠.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가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결국 그 정확한 진단을 받은 그 상병명을 기준으로 이 상병에 발병한 만큼의 우리가 신체 부담 작업들을 확인해가지고 산재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꼼꼼하게 명확하게 진단을 받는 게 그러려고 노력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단서에는 3종류의 코드가 있습니다. 어떤 코드냐에 따라서 이후 준비할 것이나 절차가 달라지죠. 그리고 진단서를 받을 때 가끔 어떤 의사는 소견서를 써주지 않기도 해요. 그러면 너무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진단서만 첨부해도 신청하는데 충분합니다. 공단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써야 되겠죠? 이 신청서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해도 되고 서류 접수를 병원이나 노무사를 선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에서 신청이 됐다고 통보가 옵니다. 그럼 신청이 완료된 것이죠. 신청이 완료되면 근로복지공단 조사관이 현장에 와서 나의 사고나 나의 질병이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사고재해의 경우는 조사관이 정리한 내용을 근거로 공단에서 판단해서 보상이 이뤄집니다. 그러나 질병재해의 경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질병판정위원회에 넘겨져서 이 질병이 업무와 관련 있는지를 따집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관련 전문의사와 법률 전문가들로 꾸려집니다. 이들이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과 노동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가지고 질병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심의합니다. 대부분 위원들 간의 의견이 달라 심의가 몇 차례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 판정이 길어집니다. 근골격계 질병은 당장 하루라도 빨리 일에서 벗어나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질판 위에서 판정이 안 나니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 치료가 늦어지고 몸은 점점 더 망가집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심의기간을 줄이는 인정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공단에서 인정기준을 만들어서 그 인정기준에 들어오면 바로 판정을 하는 거지요. 우리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질병인 근골격계의 인정기준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오래 일했지?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빡세게 일했지? 일할 때 어떤 자세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일했지? 일하는 곳이 어떤 환경이지? 이런 4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 조건에 맞으면 바로 업무적 질환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같은 조선 사업장에서 10년 정도 용접을 하는 분들 근골격계 질환으로 보상을 신청하면 그냥 쉽게 산재로 인정되어 보상받는다는 겁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재로 판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은 보상을 집행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 총 10종류의 문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1번에서 8번까지는 병원이나 공단에 가서 발급만 받으면 됩니다. 9번 요양급여 신청서와 10번 재해 발생 경위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사실대로 적으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습니다. 신청서는 4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인적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신청 구분이 있는데 진단서에 있는 대로 쓰면 됩니다. 여기에 사업장 관리번호가 있는데 사업주나 공단에 알아보면 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안 적어도 됩니다. 공단에서 조사해서 해줍니다. 세 번째는 재해 원인 및 발생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사고성의 경우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씁니다. 질병의 경우는 과거부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찬찬히 과거의 기억들을 끄집어내고 의심될 만한 것들도 소상히 씁니다. 네 번째는 제일 아래 날인을 하면 끝납니다. 재해 발생 경위서가 신청 서류에서 가장 중요하죠.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 연관성을 판정할 때 가장 중요한 근거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을 처음 시작한 경력은 사실대로 쓰면 되는데 과거의 경력을 꼼꼼히 써야 합니다. 질병의 경우나 특히 근골격계의 경우는 병이 오랜 시간에 걸쳐 생기기 때문이죠. 작업력과 업무 특성은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쓰면 됩니다. 작업장에서 일하면서 겪은 열악한 상황들을 쓰면 되겠죠. 우리 작업장은 소음이 많죠? 그런 것들을 쓰면 됩니다. 작업 자세는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는 아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잘 기억해서 자세하게 써야 합니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자주 통증을 느끼는지를 구구절절하게 쓰면 됩니다. 일할 때 작업 도구를 쓴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무게를 측정해서 씁니다. 주요 작업이나 자세 등이 잘 드러나게 촬영해야 합니다. 얼마나 숙이는지, 얼마나 휘었는지 이런 것을 자세히 보고 판정하기 때문에 사진을 촬영할 때 정확한 자세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잘 보이게 촬영해야 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사진이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근골격계 질병은 결국 입증 싸움이거든요. 모든 질병이 다 입증 싸움이지만 근골격계 질병은 특히
사진과 동영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호소문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점을 구구절절하게 쓰시면 좋습니다. 아직도 이런저런 이유로 가벼운 사고는 그냥 참고 통증이 지속돼도 참거나 정 못 견디면 개인적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의 권리입니다. 그것도 나한테 월급 주는 사장한테 얼굴 붉히며 따져서 받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보장하는 나의 권리입니다. 지금 어디 다쳤습니까? 지금 어디가 아픕니까? 산재 신청 한번 해봅시다.